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한 성장률 방어 필요성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진단을 맡을 사장급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부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 타워를 은행에 담보로 내놓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계열사 CEO 21명을 교체하는 파격적인 쇄신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정부가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맞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금리 인하입니다. 실물 경기에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연속 금리 인하에 인색했던 금통위가 이처럼 파격적인 인하에 나선 건 그만큼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성장률을 방어할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 나왔습니다. 유 기자, 먼저 이 금통위가 오늘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선 배경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수의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서 한은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된 걸로 보입니다. 한은은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나마 올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꺾인다면 수출에서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내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상 밖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게 이창용 한은 총재 설명입니다.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격감하게 물량으로 액수가 아니라 우리 수출은 지금 뭐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하고 있지만 물량으로 볼 때 3분기 때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낮아진 그 원인이 뭔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 국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좀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같은 판단 하에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또다시 낮췄습니다. 올해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고 또 내년은 2.1%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또 2026년에도 경제가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케이스는 외환위기 당시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또 작년 정도로 정말 몇 안 되는 상황에 불과했었습니다. 네, 심각한 내수 부진에도 이 수출로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이 수출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 텐데 유 기자, 이창용 총재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은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3개월간은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고요. 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수정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변수가 생긴 거고 바로 이것이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이 총재는 미국의 선거 결과 대통령뿐 아니라 상원 또 하원까지 공화당이 휩쓰는 레드 스윕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던 정책들, 예를 들어서 관세 부과라든지 감세 같은 정책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는데 관세 부과나 감세 같은 정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영향으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늦게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 다음 달 FOMC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 환율 불안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환율보다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유 기자,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순간적이나마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네. 근데 미국 대선을 전후로 나타났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최근 진정 양상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이 점쳐졌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보다 6원 내린 1,391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결정된 직후에 바로 이제 낙폭을 확 줄이면서 1,396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을 깬 이 깜짝 금리 인하에도 이 주식시장은 크게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반가움보다 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김대현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지만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2,499선에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결국 0.06%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를 떠난 외국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900억 원과 840억 원 팔아치웠습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하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기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금리 인하는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 되지만 현재 4분기 국내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와 수출 부진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해는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수출마저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떨어지자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복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면 한국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대미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상승폭이 좀 작았던 이유는 시중의 어떤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좀 더 지배적이지 않다. 당분간 어떤 지표 때문에 증시가 움직이기보다는 1월 달에 미국의 취임식과 정책이 더 중요해졌다. 금리 인하라는 한은의 반전 카드에도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속 2,500선에 머문 가운데 연말에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과 우리의 기준금리 차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금통위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요. 한미 간의 금리 역전차는 또다시 1.7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원화 가치가 내려가서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환율에 대한 내성을 갖췄지만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밝혔는데요. 다음 달 만료되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더 키워서 연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 밝혔고요. 또 외환시장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에는 정부와 정책 협조를 통해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금통위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2번 연속 내릴 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도 이 2번이나 금리를 내린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얼마나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추산하는 바에 따르면은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때마다 경제 성장률이 0.07%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특히 신규 대출 기준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너무 미미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됐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금융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달라라는 게 이창용 총재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향후 3개월간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에 절반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절반인 3명은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총재 본인 역시 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 땅인 용산 정비창 일대를 개발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밑그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고 용산 정비창과 그 주변 지역에 총 13,0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됩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인근에 위치한 정비창 부지입니다. 넓이만 15만 평에 달하지만 개발 사업이 무산되면서 10년 넘게 빈 땅으로 방치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곳에 새로운 국제업무지구를 만드는 밑그림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진 용산 서울코어라는 이름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입니다. 용산 서울코어는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누어 고급 오피스와 호텔, 일반 업무 공간, 주거 문화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특히 용적률을 1700%까지 허용해 최고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중심부인 만큼 지구 안에 아파트 6,000가구, 인근에서 정비사업 등을 통해 7,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새로운 주거시설 13,000가구가 용산 한복판에 들어서는 겁니다. 정부는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용산 서울코어는 내년에 첫 삽을 뜨고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어깨와 팔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입는 로봇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로봇을 입고 작업을 하면 이 어깨 관절에 주는 부담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양쪽 팔뚝 사이에 마치 근육처럼 단단한 라인이 들어간 1.9kg의 조끼. 작업자의 어깨와 팔 근력을 보조해주는 착용형 로봇입니다. 지금 엑스블 숄더 로봇을 착용했는데요. 걸리적 거림 없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어깨의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대 60% 줄여 고령 노동자들의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력 없이도 어깨 관절을 굽히고 펴는 각도를 180도까지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 환경에도 적합합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깨나 팔에 부담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럴 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달부터는 국내, 2026년엔 유럽과 북미 시장 판매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들이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타 산업에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반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를 시작으로 조선, 건설 산업 현장과 노인과 의료용 소비자단까지 로봇의 활용처를 넓혀가겠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 판매 수량에 따라서 수익이 날지 적자가 날지는 모르는 분야인데 실제 블루오션이고 새로 시작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첫 발을 디딘 거고 실제 지속적인 성장이 되려면 일반 소비자층에까지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지불한 가격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비교. 글로벌 착용 로봇 시장은 2033년까지 19조 원, 지금보다 약 4배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대차는 이러한 시장의 진출에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화는 정의선 회장이 주문한 신성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신강경 클라우드시티는 입지부터 규모, 상품 설계까지 타 지식산업센터와 차별을 두었으며 삼성 디지털시티와 인접해 있어 관련 업종 배우 수요가 풍부합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각 호실마다 개별 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외관과 내부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설계해 건물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농부가 아니어도 이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농촌 인구를 늘리고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혜곤 기자입니다. 농민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농지에는 농업 종사자의 농어가 주택 건설만 허용돼 귀농 귀촌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농업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법으로 농림지역이 지정돼 있는데 이 가운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제외한 약 500제곱킬로미터가 규제 완화 지역으로 여의도 172배 크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 귀촌 인구 유입은 물론 주말 여가를 위한 주택 건설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관계없이 농촌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허용해 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들이 기하로 해서 틀림없이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 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되던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약과 비료 제조 시설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군사시설과 경관 보전을 위해 산지 전용 일시사용 제한 지역으로 묶였던 산지도 대폭 해제합니다. 여의도 12배 수준인 3,580헥타르의 산지가 지정 해제되면 골프장을 비롯한 산업, 관광단지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도시 인근에 있는 농촌 지역에는 효과가 좀 클 텐데 상대적 멀리 떨어져 있는 좀 오지라고 할까요? 그런 데는 좀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러한 규제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정주 여건의 인프라도 같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토지 규제 완화가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금융당국이 네 번째 인터넷은행 심사에서는 이전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습니다. 이 지방 중소기업이나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사업자에게만 인가를 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4인뱅 심사 기준을 통해 공개한 키워드는 자본금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토스뱅크가 출범한 2019년 심사 당시와 비교하면 주주 구성 등의 배점을 축소해 두 항목의 중요성을 확대했습니다. 이전 심사 때는 250억 원의 최소 자본금 규정만 존재했던 것과 달리 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현 인뱅에 버금가는 초기 자본 및 향후 조달 계획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당국은 새 인뱅 출범 이후에도 자본 납입과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인가 당시 제출했던 계획보다 미흡하다면 일부 업무를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 인뱅 3사는 출범 초기 약속했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등을 지키지 못했는데 새 인뱅도 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 대출이나 예금, 수신 등 은행의 핵심 업무를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전 심사 때는 몇 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할지 사전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인가 대상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점도 눈에 띕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심사 접수를 받진 않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없다면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당국의 스탠스가 강경해진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인터넷은행을 향한 눈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인뱅은 은행 산업의 과점 체계를 깨고 금융시장에서 외면받던 중저신용자용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기존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편의성이 확대되는 등 순작용도 있었지만 결국 인뱅들이 시중은행을 실질적으로는 위협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결론입니다. 인뱅들이 결국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등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방의 중소기업이나 노인 청년 등 기존 은행들이 외면한 소비자층을 발굴할 수 있는 컨소시엄에게만 인가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에 신청 접수 후 2달가량의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이 모녀 측과 형제 측 간의 전쟁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한미그룹 경영권의 향방이 또다시 모호해졌습니다.
기존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은 부결되고 신규 이사 선임은 가결되면서 어느 한쪽도 경영권 분쟁의 승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날 행사된 의결권은 총 84.7%, 정관 변경과 신규 이사 선임 찬성 비율은 각각 57.89%, 57.86%였습니다.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지만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은 정관 변경 무산으로 의안이 폐기됐습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포함한 3자 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4대5로 열세였던 이사진 구성을 6대5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신 회장만 편입되면서 이사진 구성이 5대5가 된 겁니다. 이번 주총 결과와 관련해 신 회장은 주주 권익 보호를 의사결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갈등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임 대표는 이사회가 동수로 재편됐지만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회사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총은 위임장 집계 등의 절차로 오후 2시 30분경에서야 시작돼 일부 주주들의 불만을 샀으며 그룹 일가 중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만 주총장에 나타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길어지는 경영권 분쟁이 그룹사 본질인 R&D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닐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첫 회부터 약 2,900여 명의 작가님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문학상이 작가님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작품들이 만든 감동들이 문학 부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문예계에 샤롯대 문학상이 작은 윤활유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고 이들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을 통한 선순환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